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 구조차 강의 자료의 앞부분 위부와 대위와 관련된 이슈하고 보면 관련된 판례들이 쭉 나와요 뒤에. 근데 이 부분들이 원래는 제가 원래 처음 계획했던 바대로라면 중간고사 전에 배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가고 뒤에 가 보면은 중간쯤부터 보면은 해상보험 증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원래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 해서 이제 기말고사 범위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간고사 전에 쉬는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추석 연휴도 있었고,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요 내용들을 학습하게 됐습니다. 위부와 대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했는데 위부하고 대위가 무슨 개념인지 헷갈린다. 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앞으로는 위부와 대위를 헷갈리면 안 될 정도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위부. 그래서 위부는 영어로는 어벤더먼트입니다. 어벤더먼트. 그래서 개념을 얘기를 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을 전손으로 처리해 달라고 이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부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전손의 성립 요건이 해당돼야 돼요. 그 추정전손이 성립 요건이 해당돼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추정조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예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고 보니까 이게 뭐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뭐 남아있는 가치가 굳이 계산을 해보니 이거를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추정전손에 대한 사유, 추정전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져야 위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위부를 하려면 추정전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추정전손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추정전손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냥 추정전손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전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진짜 보험자도 추정전손으로 인식시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가 위부한 거예요. 위부란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위부를 요청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추정전손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보험자 이거 분손으로 처리하지 말고 나를 추정전손으로 취급해서 현실전손에 해당되는 전손보험금을 줘라고 피보험자 입장에서 보험자에게 요청하는 게 위부란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부는 할 때 반드시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한번 했다가 안 할래, 위부 안 할래, 나 그냥 다시 분손으로 처리해 달라고 뭐 이렇게 되돌린다든지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부를 하게 되면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겠습니다. 보험 목적물이 뭐예요? 하물이거나 선박이죠. 보험 목적물. 이 보험 목적물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위부를 하게 되면. 내가 추정전손으로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전손보험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 이익이 0에 수렴했기 때문에 완전히 손실이 됐기 때문에 전손보험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목적물에 해당되는 하물이나 선박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 권리도 유지한 채 전손보험금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부를 하게 되면 추정전손이 성립이 되는데 추정전손이 성립하게 되면 내가 그 보험 목적물 하물이나 선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일체의 권리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나는 전손보험금 받겠다. 그건 거예요. 위부가. 그래서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이 위부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 이익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부는 절대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은 위부하고 요만큼은 위부 안 하고 이게 안 돼요. 보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서 내가 전손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뭐 나눈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위부를 통해서 추정전손을 성립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부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나 이거 추정전선으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통지해요. 그래서 이걸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구두로 할 수 있고요, 뭐 상관없어요.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부를 할 때는 반드시 뭐 이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피보험자도 판단해야 되고 보험자도 당연히 이를 판단해야 되겠죠. 상황이 뭐 실제로 이게 추정 전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파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목적물, 사고가 난 보험 목적물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접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피보험자가 위부에 통지를 한다고 해서 바로 위부가 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상법하고 MIA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위부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고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이 위부가 행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부의 통지 후에는 통지가 승낙되고 이러면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뭐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위부를 일단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지 시기에 대해서 여기도 뭐 상법하고 MIA 규정이 다른데, 일단 뭐 사고가 발생하고 뭐 상당한 기간이든 뭐 합리적인 기간이든 지체 없이든 일단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부를 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자의 승낙이 있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죠. 효과, 위부의 효과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도 주관식 문제 나왔지만 추정 전선을 성립시켜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렵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에 잔존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일체 이익과 보험 목적물에 부수하는 소유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위부가 있게 되면. 그리고 보험자는 이걸 가져가고 뭘 주느냐? 전손보험금을 주죠. 왜? 추정전선이 성립되기 때문에. 추정전선, 그러니까 위부가 있었고 승낙이 있게 되면 추정전선이 성립이 돼요. 추정전선이 성립이 되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보험 목적물의 잔존물에 대한 가치 1%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1% 남은 거, 그리고 여기 지금 부수하는 소유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한테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권리 있죠. 이런 권리를 다 보험자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험자는 나한테 전손보험금, 현실전손과 같은 전손보험금을 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MIA에서 위부의 효과는 피보험자의 위부 통지에 대한 보험자 승낙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우리나라 상법이 조금 달라요. 규정은. 이거는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승낙 없이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MIA에서는 보험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선박의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간에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화물들 중에, 그 배에 실려 있는 화물들 중에 운임을 목적지에 운임을 만약에 운송을 완료시켜 가지고 도달했을 때 운임을 받아야 되는 화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후에 발생하는 이익이죠. 그런 것까지도 다 기속됩니다. 보험자한테. 피보험자 입장에서 운송 도중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 이게 추정 전선이 발생했고 추정 전선을 성립시켜서 내가 전손 보험금을 타고 싶다. 그러면 모든 일체의 권리를 다 넘기잖아요. 그럼 그 모든 일체의 권리 안에는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운임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럼 다 보험자한테 기속이 돼요. 그런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해상보험이 참 어려운 게, 설명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적하보험 있죠. 화물에 대한 보험과 선박보험,
선박에 대해서 들어가는 보험의 논리가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걸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분되는 몇 가지 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적하는 이런 게 없죠. 적하는 그냥 그 물건이니까 그 물건이 손상되면 그거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있는 사람의 어떤 권리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 피보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선박은 박살났지만 그 안에 실려 있는 화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화물들이 멀쩡한 상태라서 얘네들을 다른 배에 옮겨 실어가지고 목적지까지 도달시키면 운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권리도 보험자가 가져간다. 왜? 내가 이거 추정전선으로 성립시켰기 때문에 모든 나의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한테 넘겼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부의 효과. 일단 위부가 있으면 추정전선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관식 문제에서 위부의 효과, 추정전선을 성립시킨다. 이렇게 쓰면 맞아요. 굳이 길게 쓸 필요 없이. 그래서 이 위부의 효과가 직접적 효과가 뭐다? 추정전선을 성립시킨 겁니다. 그리고 추정전선이 성립됐기 때문에 간접적 효과로서 보험자로부터 전손보험금, 보험금액 전액 청구권. 이게 쉽게 보험금액 전액을 받겠다란 말이 전손보험금이죠.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위부로서 두 가지 효과가 발동된다라고 보면 돼요. 추정전선을 성립시키고 추정전선이 성립됐기 때문에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대위입니다. subrogation이라고 할 때, 대위라는 건 뭐냐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로부터 입는 어떤 피보험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뭐 잔존물에 대한 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어떤 해상 사고를 입힌 제3자가 있어서 그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험금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걸어서 손해배상금도 받는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중취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00짜리 물건을 갖고 있다가 이게 손상이 돼서 0이 됐으면 그 0이 된 것으로 인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내가 100을 받아서 나의 실제 손해를 보상받으면 끝인데 나한테 이 100을 손상시키게 만든 나쁜 놈이 있어서 그 나쁜 놈한테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여기도 100, 보험금도 100, 사고가 나니까 100이 200이 되는 기적이 발생하더라.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그건 틀린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거죠. 피보험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강의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을 막겠다. 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막아야 되느냐.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왜 부당이득이냐.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러 부러뜨리겠죠. 손해가 났을 때 경제적 이득이 더 발생한다면. 그러면 보험이란 시스템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 안 되면. 그래서 이걸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게 보험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이 피보험자에 대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잔존물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그러한 권리를 보험자한테 이전시킵니다. 이게 대위예요. 대위. 그래서 이중취득 방지를 위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보험자가 행사하게 되는, 피보험자의 지위를 보험자가 대신하게 되는 그것을 대위 subrog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추정 전손을 성립시켰던 위부는 어차피 이게 추정 전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전손에 해당되는 거죠. 분손을 쉽게 말해서 분손을 전손으로 만드는 행위였어요. 근데 대위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전손이냐 분손이냐에 따라서 조금 나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물이 전손이 났어요. 하물이 전손이 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 가치, 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100에서 0이 됐다고 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치가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소유권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0이 됐는데 그 0이 된 게 나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지만 그 잔재물, 잔여물, 뭐랄까 잔재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어떤 뭐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선박인데 더 이상 배가 아니게 됐어. 그러면 나의 그 선박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완전 제로가 된 거지. 근데 이게 선박이 철로 만들었잖아요. 고철상이 봤을 때는 녹여서 팔면 되잖아. 예. 잔존물에 대한 가치가 남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보험 가액으로서 우리가 피보험 이익으로서의 0으로 수렴은 전손이 발생해서 0이 될 수 있지만 그 남아있는 잔존물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객관적인 제3자에게는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손이 발생하게 되면 어차피 그 전손 내가 갖고 있는 피보험 이익만큼은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걸 만약에 또 고철로도 팔면 고철 값이 한 30이 나왔다. 그럼 내가 130이 돼버리잖아요. 부당이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으로 팔 수 있는 이 고철 덩어리 이거를 보험자에게 기속시킵니다. 전손의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잔존물. 잔존물에 대해서 전손의 경우에는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여기 뭐 세 번째 줄에 있죠. 보험 목적물에 잔존할 수 있는 피보험자 이익을 승계한다. 보험자가. 자, 근데 분손은 좀 달라요. 분손은. 왜 그러냐면 전손은 어차피 이걸 0으로 봤기 때문에 그 0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잔존물에 대한 이야기. 분손이란 건 뭐냐면 100이 있으면 이 중에서 사고가 나서 내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잃은 부분이 있고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 있으면 50이 박살났고 50이 남았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 100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 잃어버린 50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았어요. 분손의 경우에. 그러면 잔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50인데 얘를 보험자한테 기속시켜버리면 안 되죠. 보험금을 50만 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서진 50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고 남은 50은 계속 내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분손의 경우에는 이 잔존물에 대한 권리 이전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 전손이 됐든 분손이 됐든 공통점은 뭐냐면 이 해상사고, 나의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해상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어떤 제3자에게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한 일체의 권리는 똑같이 전손이든 분손이든 보험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다. 자, 그래서 보험 목적물에 의한 대위는 기본적으로 전손에만 해당돼요. 전손에만. 그래서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한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실손 보상의 원칙을 위배시킨다라는 거고, 요 밑에 박스는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제가 단독해선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보험 계약은 하나인데 좀 잘 나오는 거 없나? 보험 계약은 하나인데 보험의 그 목적물들이 이렇게 뭐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구분될 정도로 나눠져 있었는데 얘가 하나가 완전히 박살났어. 얘 두 개가 살아남고 이게 단독 훼손으로 봤을 때는 분손에 해당돼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분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대위에 와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잔존 이익 이런 것들을 인정해가지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살아남았는데 얘가 완전히 박살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요 박살난 A에 어떤 잔존물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것도 굳이 따지고 보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죠. 대판다거나 뭐 해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비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대위가 발동해서 잔존물에 대한 이익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손인 상황은 맞는데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일부의 전손, 일부의 전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손이 요 부분에 한해서만 전손이 발생한 것처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가 발생하게 되면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자가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피보험 이익을 보험자가 가져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자는 자기가 이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뭐 선박이 침몰을 했는데 그 이제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선체에 대한 그게 쉽게 말하면 잔존물이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가져가는데 보험자 입장에서도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선박 그거를 인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고철로 못 팔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걸 취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보험자가 잔존 이익에 대한 취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으로.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보험자가 잔존 이익에 대해서 가져가는 권리가 언제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보험금 지급의 당연한 권리로서 어떤 뭐 액션을 취할 필요 없이 어떤 뭐 권리 이전에 뭐 등기 이전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행위 뭐 이런 거 계약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당연하게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피보험자에서 보험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 잔존물을 취득하는 그 보험 금액, 보험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 취급 한도 내에서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그리고 대위는 한 가지 잔존물에 대한 권리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이전한다?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필요성, 당연히 필요성 나오죠. 왜? 실손보상의 원칙을 위배하면 안 되니까. 실손보상의 원칙이 왜 위배되는데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갖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걸어서 손해배상금 받으면 이중취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겠다. 그래서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신하게 되는 그것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성립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3자의 어떤 기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험자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손이든 분손이든 상관없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잔존물은 전손이거나 아니면 일부의 전손 있죠. 토탈 로스 오브 파트. 일부의 전손의 경우에는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요거는 이게 전손이든 분손이든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어떻게 되느냐?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한다 라는 거고 이러한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뭐 다른 행동이나 액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위부 같은 경우에는 위부를 통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위부를 서면이든 구두든 나 이거 위부할게요 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대위는 그게 없어요. 그냥 보험자가 보험금을 주면 자동으로 권리 이전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대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는 당연히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부와 대위를 좀 비교해서 봅시다. 자, 위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로 abandonment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 더 맞지. 뭔가 이게 abandon 하잖아. 던져버리잖아. 대위의 경우에는 subrog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말이 아니라 이게 한자어예요. 한자어 사실은 위부나 대위. 그래서 한자를 어떤 한자를 쓰냐면 위부의 경우에는 맡길 위에 줄 부, 뭐 그런 뭐 부탁할 부, 뭐 이런 한자를 쓰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위원회 같은 거 있죠. 무슨 위원회, 뭐 위임할 때 이 맡길 위자를 씁니다. 그리고 줄부의 경우에 뭐 부탁하다 뭐 이럴 때도 이 한자를 써요. 쉽게 말해서 뭐 하냐면 이 한자어의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거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자신의 보험 목적물을 추정 전선으로 해달라고 뭐 한다? 자신의 보험 목적물을 맡기고 부탁하는 겁니다. 위부가. 그래서 보험자의 오케이가 있어야 돼요. 위부의 통지를 하고 오케이 하면 이걸 추정 전선으로 만들어줘요. 대위는 대신할 때 자리위입니다. 대신할 때가 그 뭐 대리인 뭐 그런 거 할 때 쓰는 한자고 자리위는 위치, 지위 그런 거 할 때 쓰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 대위가 어떤 뜻이 있냐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지위를 대신하는 이게 대위예요. 대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진다는 말이 지위를 가진다는 말이 뭐예요? 남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 이거를 누가 이제 대신 행사한다고? 보험자가 대신 행사한다고. 왜? 보험금을 줬으니까. 그게 대위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대위가 subrogation이에요. 근데 앞에 그 접두어가 SUB거든. 서브야, 서브. 보통 그 서브란 말은 어떨 때 많이 써요? 슈퍼 서브. 뭐예요, 그거? 대체 선수죠. 대체 선수 할 때 슈퍼 서브 그러잖아. 잘하는 선수. 숄샤르 같은 선수. 그러죠. 그런 것처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줬으니까. 그리고 위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보험 목적물을 현실 전선처럼 추정 전선으로 취급해 줄 것을 자신의 화물을 맡기죠. 내가 위부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 누구한테 기속된다? 보험자에 기속된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1% 남은 거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bandonment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위와 위부의. 그래서 대위는 보험금이 지급되면 자동적으로 보험 목적물과 관련된 뭐
뭐 모든 일체의 권리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것이고, 위부는 위부를 통지하면 보험자의 승인이 있고 그렇게 해서 추정 존손이 성립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위부와 대의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 위부는 해상보험에서만 있어요. 왜냐하면 추정 존손이란 개념 자체가 이게 해상보험에만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상보험에서 그러니까 추정 존손이 성립 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만 발생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위는 해상보험이 아니라 모든 손해보험에 다 적용됩니다. 자동차, 뭐 대인, 기업, 뭐 이런 그 모든 손해보험에 다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법적 성질, 뭐 위부와 대위에 대한 법적 성질은 이미 설명했고, 대위는 당연한 권리 이전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되면 대위권이 발동되고, 위부에 대해서는 상법하고 MIA가 조금 규정이 다른데 MIA에서 기본적으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걸로 본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건, 위부의 경우에는 조건을 달면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눠서 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한번 위부가 성립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통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 대위의 경우에는 이게 잔존물에 대한 권리와 제3자 손해배상 청구권하고의 권리와 청구권 대위라고 합니다. 그거를 줄여서 청구권 대위라고 하는데, 잔존물 대위의 경우에는 전손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일부의 전손에 해당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청구권 대위 같은 경우에는 전손이든 분손이든 상관없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만 있다면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이 요건이죠. 그리고 효과, 위부의 직접적 효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추정 전손을 성립시키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보험 금액 전액 청구권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취득 대상, 뭐 피보험이익 청구권, 피보험이익 청구권, 뭐 남아 있는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이익,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요 대위의 취득 대상 1번에 대한 이슈가 좀 다르다 그랬어요. 전손과 분손의 경우에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권리의 취득 범위에 있어서 위부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 목적물을 그냥 다 넘긴 거예요. 다 넘긴 거예요. 내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다 넘긴 거야. 위부는 포기해버린 거야. 내 권리를 포기했어. 어벤더먼트 한 거야. 내 권리를 다 던져버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배상금이 나오게 된다면 그 배상금 전액 다 보험자가 가져갑니다. 근데 대위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그 대신하는 그 부위가 어디까지냐?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준 돈만큼이에요. 보험금만큼이에요. 그게 좀 다릅니다. 범위가. 물론 여기서도 이 보험금이 전손 보험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전체에 해당되겠죠. 그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좀 갈린다. 범위 자체도 좀 갈린다. 왜? 얘는 권리를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던졌다. 포기했다. 내가 다 던져버린 거야. 이거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줬으니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리를 대신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보험금 준 범위 안에서, 얘는 모든 권리 이렇게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위부와 대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슈 맞아요. 어려운 개념이고 어려운 이슈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이제 위부 대위 설명할 때 소환하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이 일이 있었던 친구인데 무슨 일이었냐면, 이 친구가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인데 의사예요. 신사동에서 의사하고 있는데
그 이제 걔가 출신 학교가 인천에 있는 학교라서 거기 걔가 그때 레지던트 할 땐가 차가 그 하얀색 어코드였어요. 하얀색 어코드였는데 그 헬스장 간다고 헬스장 중에 보면 이렇게 외부 주차 타워 이렇게 해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헬스 하고 나왔는데 하얀색 어코드가 까만색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가 불을 질렀어요. 차에다가. 그래서 제 친구 차만 불에 탄 게 아니고 거기 같이 차에 주차되어 있던 차 11대 정도가 불에 탔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기름 이렇게 뿌려가지고 불 지른 거야. 차 11대가 다 탔어요. 그래서 제 친구 이제 황당하죠. 흰색 차였는데 운동을 끝나고 나와보니까 까만색 차가 돼 있더라. 불에 다 타가지고.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어요. 자동차 보험. 근데 물론 그 어코드를 살 때 아마 4천만 원 뭐 넘게 줬을 거예요. 근데 4천만 원 다 못 받죠. 왜? 감가상각하니까. 감가상각을 하니까 뭐 한 3천 얼마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거 때문에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대충 사항을 아는데 그걸 받았어요.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까맣게 변해버린 제 친구의 그 에마 어코드 그건 이제 더 이상 제 친구 거가 아니죠. 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죠. 뭐가 발동된 거예요? 대위권이 발동된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다음 스토리는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그 불지른 사람을 찾았는지 뭐 어땠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불지른 사람을 찾았어.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3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만약에 승소해서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돈은 제 친구 돈이 아니고 보험회사 돈이죠. 왜? 제3자 청구권 대위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대위는 그렇게 해상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손해보험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위부는 오로지 해상보험 중에서도 추정존손을 성립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만 알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추정존손에 대한 판례 좀 살펴볼게요. 추정존손 원래 이거를 지금 여기 추정존손 판례도 있고 단독훼손 판례도 있고 공동훼손 판례도 있고 위부대의한 판례도 있는데 이거 원래 중간고사 전에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게 되는. 봅시다. 그래도 어차피 뭐 기말고사 범위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7번 판례입니다. 191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뭐 회사 이름까지야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선박이 세인트 로렌스. 이 세인트 로렌스가 뭐냐면 이게 어디냐면 그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알죠? 나이아가라 폭포 그 오데호 있고 이제 대서양 쪽으로 강이 나가잖아요. 그 오데호에서 나와서 나이아가라 폭포 나와서 그 대서양으로 나가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그 강이 세인트 로렌스 강이에요. 춥겠죠. 거기가 추워요. 강 잘 얼습니다. 강이니까 얼겠죠. 바다면 잘 안 얼지만 이게 강이니까 어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요 강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실제로 가봤어요. 세인트 로렌스 강에 놀러 가봤어요. 근데 이 강이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왜냐면 이게 그 상류가 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라니까 오데오라니까 오데오에서 물이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물이 많겠어요. 정말 그래서 큰 배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강이에요. 강은 강인데 큰 배들이 다니는 강이다. 그래서 1912년에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선박이 이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자초가 된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 좀 뭐 겨울이었나 봐요. 얼어붙었어. 강이 얼면서 얼어붙어가지고 이게 배가 뭐 침몰이 됐는데 다시 그 얼음이 얼어버리니까 강에 다시 이거를 띄어 올리기가 재부양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주가 보험회사에게 위부 통지를 합니다. 이거 추정 전선으로 성립시켜 달라라고. 그런데 재판부가 어떻게 봤냐면 이거 얼음이 얼은 거 이거 봄 돼 가지고 날씨 따뜻해지면 녹을 거 아니니 이거 선박 회복할 가능성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 추정 전선 안 된다. 지금 당장은 강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배를 위로 못 띄우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지면 얼음이 다 녹을 테니까 그때 올리면 되지 않냐라고 본 거예요. 재판부가. 그리고 선박 수리비가 그러면 이제 이게 회복 가능하다는 거죠. 회복 가능하니까 추정 전선을 안 보겠다라고 한 거고 우리가 추정 전선 성립 요건을 볼 때 그런 거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선박이나 제하의 수리비가 더 많이 들면 이거 추정 전선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수리비로 넘어갑니다. 이게 선박 수리비가 그 당시 돈이에요. 그 당시 돈. 1912년에예요. 35,500불이었어요. 35,500불. 근데 이걸 수리하고 났을 때의 가치가 34,000불이죠. 그러니까 3,500불의 이득이 있죠. 그래서 추정 전선이 성립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선주가 수리비에다가 수리비 35,500 DP가 아니고 얘입니다. 예. 영타 치다 보면 이거예요. 뭐 이게 별다른 뭐 합해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죠? 영자판을 치다가 그래서 난파선의 가액이 요거 남아 있는 가액 그러니까 침몰한 배의 가액이 14,000인데 이거 14,000을 더해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당연히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은 추정 전선이 성립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따뜻한 봄날이 오면 배가 강 위로 띄울 수 있을 거니까 이 배에 대해서 회복이 가능하고 수리비도 수리하고 났을 때의 가치에 비례했을 때 수리비가 너무 과도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추정 전선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추정 전선으로 보지 않은 사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사례 볼게요. 1941년 사례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세계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나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워도 되죠? 자, 독일 선박입니다. 이거 독일어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헤일로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독일어니까 독일 선박인데 얘가 화물을 선적하고 호주의 범버리가 어디냐면 호주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호주라고 봐요. 그냥 뉴질랜드가 이렇게 있고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여기 호주 서쪽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 있죠. 아프리카 여기를 이렇게 경유해 가지고 이렇게 와 가지고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영국 런던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탈리아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대충 그래요. 런던 이 루트로 가기로 했어요. 이 배가 독일 국적선이에요. 독일 선주의 독일 국적선에 이 당시에 호주가 1941년에 호주가 이게 아마 영연방 상태였을 거예요. 완전한 독립국가라고는 아니고 캐나다는 확실히 독립했고 캐나다는 확실히 독립한 상태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그냥 영연방으로 이렇게 묶여 있을 시기입니다. 1941년이면. 그래서 호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때 남아프리카도 영국 식민지였죠. 그래서 희망봉 돌아가지고 런던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경유지 희망봉에서 런던으로 가는 루트였는데 여기 보면 1939년 8월 18일 날 희망봉을 통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상대로라고 하면 9월 16일 날 런던으로 들어가는 거죠. 런던으로. 근데 이게 1939년이잖아요. 1939년 요 8월 18일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애정이었고 요게 애정이었는데 1939년 9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어요. 1939년 9월 1일 날. 그 유명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어요. 요 사이에. 네. 희망봉 통과해가지고 요 가는 사이에 이 배가 한 이쯤 가고 있는데 이쯤에서 가고 있는데 폴란드를 독일군이 침공, 나치 독일이 침공을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일에다 선전포고를 하고 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소련이 폴란드 또다시 침공하고 이러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9월 6일 날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6일 후에 독일 정부가 이게 독일 배라 그랬잖아요. 독일 배라고. 독일 정부가 독일 배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여기 포르투갈령. 포르투갈이 그 당시에는 연합국도 아니고 주축국도 아니고 약간 중립 이런 상태라서 여기 포르투갈 식민지가 여기 아프리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0월 달에 독일로 오라 그랬어요. 독일로. 그러니까 영국하고 독일이 전쟁이 시작된 거야. 이 배가 출발할 때 호주에서 출발할 때는 아니었는데 요 배가 항해하고 있는 도중에 전쟁이 발발했고 독일 정부가 독일 선박에게 독일로 와 라고 했는데 이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은 호주에서 런던 가는 배잖아요. 그럼 영국 사람 화물이라는 얘기죠. 배는 독일 배인데 실려 있는 화물은 영국 사람 거.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영국 사람 입장에서. 무려 이날로부터 1939년 9월 1일 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945년까지 전쟁을 하죠. 못 찾죠, 당연히. 그래서 이 화물이 이 배에 멀쩡하게 잘 실려 있었어요. 뭐 파손이 된 게 아니야. 파손이 절대 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화물의 주인이 이 화물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뭐다? 추정전선. 이게 추정전선. 추정전선이 성립되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어렵죠.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목요일 날 이어서 뒷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